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 허정회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담자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관리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악플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 안전이별하는 법 알려주세요. 사측의 연봉협의서 작성, 꼼수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예, 오늘은 이른바 제2쯔양 장원영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레카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레카 요즘 뉴스에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좀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사용되는 용어인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흔히 레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런 차량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사이버 레카는 이러한 레카 견인차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재빠르게 짜집기한 영상이나 아니면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유튜버나 이제 개인 방송인들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1,708건으로 2014년 3,702건에 비해서 316%나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 급증에는 사이버 레카의 영향이 큰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이 사이버 레카의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날로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쉽게도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이제 악의적인 명예훼손 자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네. 그런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벌금 대부분 이제 벌금형에 그치게 돼가지고 네. 처벌 처벌 수위도 낮은 편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이 8,712건인데요. 그중 21.7%인 1,889건만 기소 또는 약식 기소가 되었고요. 네. 그 1,889건 중에서도 절대 다수인 1,609건이 약식 기소로 종결됐습니다. 법원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반해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기대 수익은 벌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제2의 쯔양, 장원영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짜 뉴스를 내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벌금 정도 내고 말지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이버 레카 방지법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이 제2의 쯔양, 장원영 방지법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불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사이버레카 유튜브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엽, 카라큘라, 또 뭐 네. 정국진 씨 등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이들 현재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떡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탈떡수용소는 이들을 포함한 아이돌에 대한 비방 영상을 통해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 레카 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BJ 잼미라는 인터넷 방송인이 사이버 레카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사건도 재조명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국회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정지하고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악플러에 대해서 좀 강경 대응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는 근데 또 이제 뭐 고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글에 요청해도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는 사이버레카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탈떡 수용소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원영 씨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튜브 네.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포괄적 증거 개시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인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양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우 회장님을 필두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도가로 폐기되긴 했지만 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네. 장원영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를 이용해서 탈떡 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사이버레카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인 것 같은데, 사이버 레카 방지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예, 저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별개로 아예 이들의 돈줄을 끊겠다라는 취지의 네.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예, 네. 충분히 확실히 필요한 네. 부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신동욱 의원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량에서 50% 가중 처벌하고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저희 변호사들이 네.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해주셨던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사이버레카의 수익을 몰수하는 사이버레카 방지법을 입법 청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튜브 플랫폼의 파급력이 요즘에는 정말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튜브 같은 그 플랫폼에게도 이 사회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방송인 BJ 잼마와 배구 선수 김인혁 씨가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무 규정을 부과하는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온라인 폭력 방지법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으로 영국과 호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안 발의로까지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 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이런 것들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 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도 얘기해 주시고 뭐 온라인 폭력 방지법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아직 우리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되면 사이버 레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 방지법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네. 태동으로 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 레카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 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더 많은 사이버 레카가 발생해 가짜 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사이버 레카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과 위자료 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로 인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 여전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 사이버 레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쯔양, 장원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그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유무효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아, 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옆에 지금 허정혜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네. 나누시고 또 이제 법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그럼 제가 간단히 이 배경을 설명을 좀 먼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7년 전쯤 취득한 오피스텔이고요. 분당에 위치한 저는 이제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3기 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고요. 그들의 임기는 이미 2024년 6월부로 만료가 되었어요. 현재 4기 관리위원회 선출이 진행 중이긴 한데 2기, 3기 관리위원회 구성의 유무효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2022년도에 집합건물법 법무부 해석 사례집 54번 사례를 보면 관리위원회 선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 없는 관리위원회 셀프 선임의 경우는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첨언하자면 1기 관리위원 구성원이 거의 그대로 2기 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들의 다수가 또 3기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2기 관리위원회가 3기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3기 관리위원들을 선출 구성했어요. 예. 위 법무부 해석집에 따르면 해당 구성의 자격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유효인가요? 예, 신청자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26조의 4 제1항에서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된 집회에 결의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하고 단서로 규약으로 관리된 집회에 결의에 관하여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살펴보셨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사례집에서 보신 것처럼 상기 관리위원 구성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년 5월 17일 선고, 2021 가합 252 판결,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4월 30일 선고, 2018 카합 50033 결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집합건물의 관리, 아까 제가 단서 규정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달리 결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단서는 집합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 이제 관리단 집회 개최가 어려운 관계로 집합건물의 동별이나 층별로 선거구를 구성해서 관리위원을 선출하거나 의결 종족수를 완화하는 등 그 결의 방식 내지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뿐이고요.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 없이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끔 정한 것으로 확장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관리위원회 선출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 선생님과 같은 구분 소유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에 의한 결의 없이 관리위원회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관리규약도 강행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에 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 거고 집합건물법 법무부 해석 사례집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관리 규약을 통해서 그와 달리 결정한다 그래도 그게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직접 확인하셨던 것처럼 2기 관리위원이 자신들만의 논의를 해가지고 선출한 3기 관리위원은 무효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2기 관리위원회는 또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 결의소로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그것을 그것을 본인들이 주무관청에 답변서를 쓰면서 본인들이 그걸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투표 자료 원래 이렇게 관리단 집회나 투표가 있으면 그 결과를 이제는 의사록이나 이제는 회의 자료로 이렇게 편철을 해놔야 돼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 그 당시 2기 관리위원회 선출 때는 구분 소유자 입주민 포함해서 총 수의 50.1%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근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출이 유효한 것처럼 확정 공고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의거 서면 결의소로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3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4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2기 관리위원회 구성도 무효가 아닐까요? 네, 지금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많이 열심히 찾아보신 열심히 것 찾아보신 같아요. 그 흔적이 네. 저희가 너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합관리법 제41조 제1항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 결의를 할 때에는 이제 4분의 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기관리위원 선출 당시에 관리단 집회 열지 않아서 서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고 단지 50.1%의 동의만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기관리위원 그 선출 자체도 충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 무효 자체가 이미 시간이 지금 4기 관리위를 선출 중이다 보니까 뭐 2기 관리위원회 무효를 지금 주장하시는 게 만약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셨을 때 소의 이익이 있는지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2기 관리위원 선출이 무효냐라고 하면은 무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뭐 궁금하셨던 거는 이런 무효에 가진 2기 관리위원이 선출한 3기 위원회 그 관리위원 선출이 무효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이미 3기 관리위원 선출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부담 없이 3기 관리위원 선출이 무효라는 점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력 없다라는 거는 곧 무효라는 뜻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또 질문 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네.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효력 없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할게요. 무효인 3기 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2024년 자기네들이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2024년 1월 1일부로 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그 관리인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고 관리위원회가 선출을 했는데, 이 관리인은 또 이 관리위원회가 1기에서부터 3기까지 계속 선출한 동일한 자예요. 그러면 그 관리인의 선임 또한 무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법부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볼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 관련해서 먼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니까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기 관리위원 선출 자체가 무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들이 한 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관리법 아시는 것처럼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이제 관리인의 이제 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관리인의 선임 역시 결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거나 규약으로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관리위원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위원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그리고 그러니까 유효한 관리위원으로 선출된 그런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선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따라서 대법원 역시 2012년 3월 29일 선고 2009-45320 판결에서 10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인단의 대표자는 규약에서 이를 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리인 선임에 관한 법률 조항 역시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1 가합 102704 판결은 적법한 관리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으로 볼 수 없기에 그 지위는 부존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 2014 11월 12일 선고 2013 가합 73640 판결 역시 적법하지 않은 관리단 집회에서 한, 여기는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여기서 한 관리인 선임 역시 효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6 가합 6021 판결에서도 무효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은 효력이 없고 무효라고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수미상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무효인 관리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 선출 역시 무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몇 시까지 제가 또 몇 분의 시간이 더 네, 동안 저희 질문드릴 수 지금 있나요? 한 4, 5분 정도, 3, 4분 정도 네, 시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관리인한테 저희가 당신의 자격은 무효인 걸로 보이니 이런 내용 증명을 지금 보낸 상태인데요.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럴 경우 이게 나중에 뭐 저희가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관리단에게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만약에 그 관리인이 그 관리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관리단, 그러니까 구성원들이죠. 구분 소유자들이 금전적이나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너가 무효인 관리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봤다라고만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청렴한 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질문을 추가로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해소를 청구하시는 것을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그 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이를 통해 관리위원 및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직접 찾아보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들었는데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관리위원회 선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 이제 무효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민법상, 법리상 이미 어떠한 일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효를 확인하거나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때, 아무런 네. 실익도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의 그 법률 문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옛날의 일이지만 그 무효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다퉈서 얻을 만한 실익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단 댓글이 정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상대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한 편에 속한다면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 주신 분께서 뉴스 기사에다가 비방 글을 올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많이 받아?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사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욕죄 자체가 이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네. 못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그 모욕적인 표현 자체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 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봐서 우리 위법성이 없다라고 되어서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하는 그런 일부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미리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송인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연 주신 분께서 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뭐 단순 의견 표명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러한 주장은 이제 범죄에 있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부분이 네. 아니라 동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이러한 동기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의견 표명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표현을 하겠다라는 자체에 대한 고의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신청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자님께서 보신 기사가 예를 들어서 뒷광고 한때 좀 핫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생긴 연예인도 유명하기만 하면 막 돈을 잘 번다 막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기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 의견 표명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기사가 그렇게 작성됐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무심코 단 댓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거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게 300만 원 정도가 좀 이제 적절한 금액 수준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판례들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형사 변호사로서 가장 난감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을 광고하시고 피의자 변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 금액으로 그 합의가 된 건을 광고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당사자들의 지위, 소득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모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단 한 번의 표현에 그친 경우라면 300만 원의 합의금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모욕이 심한 경우라도 이제 한 번에 이르는 경우에 한 번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했던 것 같고 민사 소송에서도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판결이 났던 것으로 보면은 300만 원은 아무래도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좀 피하고 싶긴 하고 3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합의를 안 하는 방식이 나한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최선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형도 전과기 때문에 전과가 네. 남는다라는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과다한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 네. 실무적으로는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스스로 잘 생각하셔서 내가 조금 변호사 비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을 선임을 해도 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걸 다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이제 조금 과다한 금액이긴 하지만 좀 조율을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합의하시는 게 신청자님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생각 무심코 한 그런 행동들이 이런 거액의 이제 뭐 합의금을 지금 제시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정도의 합의금액을 제안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도 이제 과다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이게 맞나 싶을 네네.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매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좀 시도하는 것이 좀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경미한 범죄의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양형에 대한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느 정도 자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말 사회상규적으로 너무 반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의를 제안한 상대가 이제 방송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좀 뭐 이 정도는 좀 뭐 표현을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연예인은 법리적으로는 공인도 아니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네.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공적인 존재고 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 의견 표명에 대한 의견 제시 그리고 감시와 비판적인 발언은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욕죄를 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네. 뭐 모욕죄를 경하게 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시든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남기시는 것에도 항상 조심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가 귀에 딱 꽂히네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1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소용이 없네요. 어떤 짓을 해봐도 남자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습니다. 울면서 애원도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는데요. 그랬더니 집 앞에 난폭하게 굴고 급기야는 저의 친언니에게 계속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느냐고 닥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해졌나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엮이기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너무 두렵고 평생 저를 따라다닐까봐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좀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별 범죄가 좀 급증하면서 이 안전 이별도 상당히 이제 검색을 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상담 속에 이제 이 남자친구분의 행동,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집에 찾아가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지켜보거나 일상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 지켜보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물건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행위들 모두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 행위를 죄송합니다. 네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 속 이 남자친구분의 행동은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이 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에도 신고를 하는 상황도 한 번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신데, 경찰에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예,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서명 경고하고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누르면 이제 경찰분들이 바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요청을 하면은 또 이제 상담자님의 그런 거주 지역 그리고 일하시는 부분, 이런 지역의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꼭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도 많이 상향되어 가지고요. 실무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인 게 폭행이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끼리 이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 역시 반의사 불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스토킹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고 사죄를 한다면은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네네.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제 폭력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네. 되어서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또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바뀌어서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흉흉해져서 이 헤어지려고 할 때 가장 그 좀 살해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지금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이별을 위해서 노력까지도 해야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헤어지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미리 애초부터 확실히 하고 현관 출입문을 포함해서 비밀번호를 미리 바꿔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상대방이 위협적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저없이 경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지금 두렵고 좀 힘드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충분히 법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또 차근차근 좀 실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초에 해마다 연봉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연봉 협의서라는 꼼수를 부린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계약직과 다름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매년 체결한 교부받은 근로자 보관용 계약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연봉 계약서란 표제어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는데요. 또 사측이 한 직장 동료를 해고하면서 연봉 계약 만료 통보서라는 걸 보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회사 다니기가 불안한데 회사의 행위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연봉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계셨다가 지금 예전에 서류들 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렇게 좀 발견을 하셨어요. 이 연봉 계약서랑 근로 계약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칭으로만 보자면 이제 연봉 계약서라든지 네. 하는 것들은 이제 단기간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형식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네. 그게 아니라 근로 계약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연봉 계약서, 형식상 연봉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간에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제목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로계약 이후에 이제 연봉계약을 지금 갱신할 때 매년 그때마다 뭐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을 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근로계약의 일부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액에 대한 합의만 진행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본인은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이 계약직 신분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다시 좀 제대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지원할 때 이제 모집 공고하지 않습니까? 신청 네네. 그 모집 공고할 때 채용 공고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이제 연봉 계약서만 체결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근로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회사의 행위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 노동법상으로는 지금 회사의 행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내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만약 취업 규칙을 어겨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과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정규 직원을 아무런 동의 없이 계약 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변에서 실제 좀 듣기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례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사측이 한 직장 동료를 해고하면서 연봉계약 만료 통보서라는 걸 보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좀 부당해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봉계약 실질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따라 파악했을 때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충분히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역시 일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그리고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이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어떤 구제 절차를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임을 확인받아 직장에 다시 복귀하시거나 부당해고로 인해서 받지 못하셨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형사에서의 그 국선 변호사처럼 권리구제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기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불측에 좀 손해를 입게 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